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은 2시간 20분가량 이어졌는데 관세 협상 추가 논의와 안보 문제 협의 등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조금 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센터에서 한미 회담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강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면서 감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대화와 교역, 또 관세에 대한 간단한 점검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미국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 논의에 대해서도 더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 즉답은 피하면서도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회담 직후 현지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이 무역 합의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어서 양국 간 협상의 세부 추가 설명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공개 회담과 기자들 질의응답도 꽤 길게 이어졌는데 이때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전체 2시간여가량의 회담 가운데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 약 1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세계 지도자 가운데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면서 김정은과도 만나고 북한의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 내가 가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띄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과의 관계가 두텁다며 그동안 한국 지도자들의 대북 정책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올해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로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대통령은 일본과 미리 만나 걱정하실 문제들을 다 정리했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참석 의사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언행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회담 직전 SNS를 통해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진 것 같다며 함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미군 기지와 교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며 불쾌감까지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회담을 3시간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폭탄 발언을 날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서 숙청이나 혁명 같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교회와 주한미군 기지에 급습이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I don't know if it's true or not. I'll be finding out. As you know, your new president's coming in just a couple of hours coming here. I look forward to meeting him. But we won't stand for that. 트럼프의 발언은 국내 특검 수사 상황을 언급한 걸로 풀이되는데 지난달 해병대원 특검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김건희 의혹 특검은 통일교 본부를 각각 압수수색했고 내란 특검팀은 미군이 함께 운영하는 오산 공군기지 레이더 시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내란 특검의 사실조사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은, 검사가 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인데 미군 기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라 미군 부대 내 한국군 통제 체계를 확인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내외 언론에서는 정상회담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돌발 발언이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특유의 협상 기술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으로 회담은 다소 긴장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50분이 넘는 공개 회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극찬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미국 현지 회담장의 분위기는 이루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장소인 백악관 웨스트윙에 도착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밝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나란히 붉은 넥타이를 맨 두 정상은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눕니다. 전통에 따라 이어진 방명록 서명 자리. 이 대통령은 자신이 사용한 만년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자 즉석에서 선물합니다. 대통령께 쓰시는 사인에 아주 잘 어울릴 겁니다. I think it will fit very well with your signature. I won't use it, but I'm going to keep it because I don't want to use it. I want to have it as an honor. 공개 회담에 들어간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집무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품격이 아주 있어 보이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또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 골프도 치게 해달라고 농담해 좌중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두 정상은 여러 차례 악수를 나누며 서로 신뢰를 다졌습니다. Good job. 공개 회담과 확대 회담, 업무 오찬까지 두 정상 만남은 총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배웅 없이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 그 배경에 다양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언론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를 극찬했다며 지난 2월 모욕을 당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같은 운명을 피했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효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이번 정상회담 네. 당초 예상으로는 예고된 바로는 예. 공개 회담이 30분 정도로 예고가 됐었는데 네네. 1시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공개회담이 길어졌다는 건 그만큼 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예. 되고요.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스타일이 있어요.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예. 이렇게 툭 던지고 나오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반박을 하거나 예. 이런 경우에 과거에 이제 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의 그렇죠. 예. 이 회담에서도 나타났고 남아공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나타났는데 이렇게 되면 분위기 자체가 좀 이 험악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대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할 건 하고 예. 그 대신 이제 분위기를 바꾸는 얘기들, 예. 이 백악관의 미 대통령 집무실을 이제 꾸민 거라든가 예. 이런 걸로 하면서 분위기는 전적으로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이런 면에서 지금 한미 양 정상이 이재명 정부 이후에 처음 네. 만나는 자리에서 흔히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예. 이 서먹서먹함을 깨는 데는 상당 부분 주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다만 이제 언론 공동 지금 성명이나 공동 이 언론 발표문은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네,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지금 1시간 정도의 비공식 회담에서 조율되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있고, 이건 앞으로 또 해결해 나갈 숙제가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개 회담 이후에 비공식 회담이 이어졌고 그 회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웨스트윙을 나가면서 배웅을 할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과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트럼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의전에 신경 쓰지 않는 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한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곧바로 미국 국내적으로 포고문 서명식이 또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 관계의 영향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SNS를 통해서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또 공개 회담 자리에서는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던진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을 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어제 이제 예. 그렇지 않아도 정상회담 하기 한두 시간 전에 예. 뭐 SNS를 통해서 폭탄이 터진 거죠. 2시간 40여 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자가 나올 때 예. 그런 문자가 나오기에 저거는 페이크일 거다. 저게 무슨 한 나라의 대통령을 초청해 놓고 그렇죠. 저런 것을 SNS에 올리겠느냐.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이제 사실로 밝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청이나 네. 펄지라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레볼루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국의 정치 상황하고 같이 연관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펄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요. 숙청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 세력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 같고요. 레볼루션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국회에서 경제 상법, 그러니까 그걸 입법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본주의하고 조금 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도 나중에 이제 회의를 할 때나 이럴 때도 이제 물어봐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미리 이렇게 SNS에서 이렇게 던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거래의 그런 기술이라고 봐야 거래. 되겠죠. 그래서 협상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압박을 해서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SNS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에는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와 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제가 남아공하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의 예. 정상회담 사례를 들었는데 이게 그 미국인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항들에 대한 어떤 훼손이나 침해예요. 예. 이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백인들에 대한 그 이 사례 네. 이런 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기여에 대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예.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든가 아니면 미군 기지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해를 풀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라는 의미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돌발이 되려면 아마 예. SNS에 올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김열수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일단 기선 제압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는 좀 해야 될 거다. 아마 이런 사전 이 고지의 의미도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국 조선 산업 재건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About Masca project, Masca project. Sure, we're going to do that. I think we're going to do that very strongly. We are thinking about contracting some ships. They build them very well in South Korea. They're also thinking about coming to our country with some shipyards to start us on the process of building ships again.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 한미 협상에서 또 쟁점으로 부각이 될 것이 마스가 조선 분야의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마스가 프로젝트와 함께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산업 관련 참여도 다시 한번 짚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의 조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냥 바닥 상태거든요. 전 세계 건조량으로 따지면 뭐 1%도 채 안 되는 거니까요. 사실상 건조 능력은 중국이 50%를 넘게 차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이고 일본이고 뭐 이 세 나라가 거의 다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사실상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함이라든지 또는 상선이라든지 그걸 건조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달에 중요한 행정명령 하나를 서명하는데 그게 바로 미국의 해양 지배력 복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지난번에 관세 협상할 때 마스가라고 하는 것을 예. 내세워서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아마 미국의 조선소를 뭐 인수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새로 건설하는 것도 있고 인프라가 완전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세제 개편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관련되는 입법 그리고 제도 이것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알래스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LNG를 수입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 LNG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그걸 건설하는 파이프라인 건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일본도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같이 미국 갑작회사를 통해 가지고 아마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아마 본 회담에서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김열수 실장님 말씀하실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연설하는 모습 라이브로 보여드렸습니다. 예정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과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고수했다. 무역 합의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해요. 결과적으로는 관세 협상 그리고 무역 합의가 있은 이후에 서로 이 해석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농수산물 개방과 관련된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대표적인 예가 대미 투자 펀드가 있는데 그 수익을 어디다 사용을 할 거냐. 네. 뭐 우리 같은 경우에 설명을 할 때 이게 재투자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미국 측은 설명할 때 미국 내의 부채 해결이라든가 이런 데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건 앞으로도 아마 미국 측은 이 해석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고수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하는 게 추가적인 무역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괜찮다. 근데 한국 쪽에서 특별히 걸려가지고 뭔가를 더 얻어갈 거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결국 미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라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장관급 협의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만 서로 다른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는 있어요. 아직은 문서화가 확정되진 않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서화로 만들어지진 않았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요구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내용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We've been friends and we're friends. And look, we have a lot of people over there. We have over 40,000 troops in South Korea. As you know, we spent a lot of money building a fort. And there was a contribution made by South Korea. But I would like to see if we could get rid of the lease and get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a massive military base. 네, 들으셨습니다. 주한미군 부지 기지에 대한 소유권 처음으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캠프 험프리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평택에 있는 기지죠. 그렇죠. 그 캠프 험프리스가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면 여의도 면적의 5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고요. 거기에 이제 주한미군 28,500명을 포함해서 그 가족들까지 합해서 43,000명이 그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4만 명이 얘기하는 것은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주한미군 4만 명으로 지금 뻥튀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기지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 이제 양국 간에 뭔가 이렇게 규정이나 협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상호방위조약이고요. 그래서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보면 이게 미국은 미국의 육해 공군을 대한민국과 그 주변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한국은 이를 허용해 준다라는 그것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주한미군이 한국에 배치할 수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소파라고 하는 건데 주둔군 지휘 협정이죠. 거기에 제2조에 의하면은 이거 이제 이 주한미군이 더 이상 이 기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필요가 없을 때는 한국에 반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기지는 전부 다 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기 무상 대여하고 있는 것을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그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임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부동산 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저걸 조금 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제 무상대여하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이제 그걸 우리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런 권리가 대한민국한테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거기 주한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군들이 들락날락거릴 때 한국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일 그것이 주한미군 기지 자체가 그대로 소유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유권 취득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만일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한미군 감축 네.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만 만약 이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문제와 이 미군 감축 문제를 연계를 해서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이 소유권 문제 때문에 네. 감축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오히려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이제 그 이 규모 조정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 있는 거는 과연 그 한미동맹의 역할과 임무를 그렇죠. 예. 한반도를 넘어서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더 직설적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얘기하죠.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험만을 보고 한반도의 붙박이형으로 주둔하는 게 아니라 예. 딱 고정해 주둔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유사 사태가 생겼을 때 출동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만드는 건데요. 이거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를 볼 때 미국 측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주한미군이라는 위치가 만약에 예. 이 지역 내 국가가 갈등이 생겼을 때 제1차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예.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놓겠다라는 게 그동안 이제 미국 측에서 그렇죠. 제기하는 논리이기도 예.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과 관련이지 소유권 이전과는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만약에 이게 저도 그렇게 큰 뭐 함축성 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권 얘기는 하지는 않았겠지만 예. 혹시라도 지금 김열수 박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예. 첫 번째는 이게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소유권이고 여기에 미국이 그렇죠. 굉장히 기지를 짓는데 돈도 많이 들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소유권이라는 게 이 땅 나중에 팔겠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예. 그만큼 배타적인 권리를 이제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아. 건데 이게 만약에 미국 영토로 그럼 미국 영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영토가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주한미군이 들고 나는 문제에 대해서 예. 뭐 특별히 정보를 통보를 한다든가 이럴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 어떤 용도로 미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그 특정 지역에 있는 미군이 예. 어떤 뭐 이 지역 내의 어떤 유사 사태에 대응하기 그렇죠. 위해서 다른 네. 데로 이동하기 위해서 한반도 기지에 들려가는 거 이것도 상당히 한미 간에 민감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소유권 개념을 적용을 할 때는 이의 제기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도까지를 얘기했다면 이거는 사실은 뭐 이 땅을 가진다. 그리고 예.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좀 골치 아플 수가 있죠. 근데 당장 소유권 이전은 네. 사실 이건 국제 관례상 있을 예,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앞으로 한미 간에 다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확대 해석할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여지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예의 주셔서 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런가 하면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미 관계 그리고 대북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 거라고 보세요? 예, 사실상 이제 이번에 그 회담을 통해 가지고 가장 많이 이제 시간이 할애된 것이 바로 북미 회담과 그렇죠.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미국의 대북 정책 그리고 한국의 대북 정책 여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인데 조금 더 대북 정책에 대해 진전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문제는 의제에서 오히려 빠지는 대신에 북미 회담이 오히려 이제 부각이 됐었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예. 내 말은 뭐 잘 안 들으니까 나는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때 나는 페이스메이커로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올해 안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북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예.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상대할 일이 없는 그런 나라, 그렇지 않으면 개꿈을 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이 미국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면 만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런 것을 내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북한도 일정 부분 미국과 회담을 할 필요가 있고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10월 말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 우리 정부가 김정은을 초청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굉장히 큰 판이 벌어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이 해소가 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나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밤사이 중부 지역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강원도 철원과 충북 진천에 시간당 50mm에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소식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훈 기자, 네, 출근길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서울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일부 지역에선 2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지만 오전 중으론 그칠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기압골 영향으로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특히 천안에는 오전 5시까지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철원과 충북 진천에는 시간당 5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8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경기도 포천엔 86mm, 강원도 철원엔 89.3mm, 충청도 보령엔 133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서부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전북에는 시간당 최대 50mm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지만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서울은 낮 최고 31도, 강릉은 34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어제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전체 온열 질환자 수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서부권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다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국민의힘은 잠시 뒤 김문수, 장동혁 후보 가운데 새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소통 의지를 드러내 앞으로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10시까지 이틀간 실시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율은 46.55%로 앞서 진행된 본경선 투표율보다 2.16%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선에 오른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데 막판 지지층 결집과 찬탄파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 표심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김 후보는 안철수, 조경태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까지 포함하는 적극 통합을 강조해왔습니다. 뜻한 일은 지금 겨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 통합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도 미래가 없습니다. 반면 장 후보는 내부 총질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선명성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전히 반복해서 당론을 어기거나 여전히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안고 가면서 우리가 내부 분열을 끌고 갈 수는 없다. 둘 중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부 여당과의 제대로 된 대화가 재개될지가 관심입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새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대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대화해야죠. 저는 정청래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 결과는 당원 80%와 일반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오전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이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그 성과에 시선이 쏠려 있지만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까지 이달 들어서만 총 9개의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벌써부터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달여 만에 상법이 또다시 개정됐습니다. 지난달 여야 합의 처리 때 빠졌던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의 집중 투표제 도입이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한다면 한 주당 3표를 갖게 되는데 소액주주는 이 3표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재계는 사모펀드 등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수차례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1차 상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법안입니다. 코스피 5천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경제 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로써 이달 들어서만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9개가 무더기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대한민국이 추락하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일부 법안에 대해 헌법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내란이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내일로 검토했던 3대 특검 연장법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원청업체와 직접 협상하겠다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청을 가짜 사장, 원청을 진짜 사장이라 부르며 각종 처우 개선 요구를 앞으로 원청과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물론 산업 현장에 어떤 막대한 변화를 가져올지 차정승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에 일회용처럼 벌어진다며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진짜 사장인 현대제철이 교섭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7일엔 현대제철을 상대로 고소장도 대검찰청에 낼 예정입니다.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진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원청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하청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적인 요구를 할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하청업체가 있는 자동차와 조선업계는 물론 중소기업도 비상입니다. 특정 대기업의 납품, 그러니까 모기업 쪽의 납품을 좀 의존도가 높은 데는 거의 직격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청과 하청 사이에 생겨날 다양한 교섭 형태에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용 형태가 다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른 이 하청업체들의 단체 교섭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생각하면 그게 전혀 아니고. 노동부는 앞으로 유예기간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정계에 복귀한 조국 전 대표의 최근 행보가 여권 내 균열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선 성급하면 실패할 것이라며 자중하라는 지적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조국 혁신당에선 비뚤어진 정치공학으로 폄훼하지 말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늘부터 예정된 호남 일정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동명으로 인사드리고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2박 3일 동안 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을 순회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성급하면 실패한다며 조 전 대표를 향해 자중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받들려는 태도인가 아니면 승리자의 자세인가. 하지만 조 전 대표는 지방선거용 행보라는 해석을 부인하며 예정대로 호남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 예의를 갖추기 위한 그런 행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도 비뚤어진 정치공학으로 판단하지 말라며 민주당의 자중론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공개에 표출됐습니다. 동지들인 민주당 의원들께서 조국에게 자숙과 성찰을 더 요구하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조 전 대표는 다음 주엔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을 찾을 계획이어서 조 전 대표의 정치 행보를 둘러싼 법력관 내 신경전이 가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마지막까지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글쎄 서로 계산법이 좀 달라서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포용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같은 그 기자들의 일반적인 관측이에요.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장동혁 후보 계산은 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 포용을 얘기함으로써 김문수 후보한테 떨어져 나오는 표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제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죠.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표를 본인이 흡수하겠다는 전략이 그걸 이제 아니 지금 두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걸 흡수하면 그게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된다. 이런 계산법인데 글쎄 어떤 그 계산법이 맞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일 부대변인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1차 투표 결과라는 것이 쉽게 흔들릴까? 왜냐하면 지지 후보를 정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유를 다 가지고 했을 텐데 거기서 강성 지지층이 떨어져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과거 이준석 당대표를 선출해내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던 한동훈 대표를 선출해낸 어떤 당원들의 높은 수준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그래도 보수의 좀 품격을 감안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포용적인 후보의 당선을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누가 어느 후보가 1위를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고 다만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없다는 것만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선 최종 투표율이 본 경선보다 2.16%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바로 더 결집했다는 얘기죠.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투표했던 본 경선에서 투표했던 지지층,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한테도 지지층.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그 이른바 탄핵 찬성파, 찬탄파라고 하는 후보들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분산되고 또 기존 지지층도 조금 더 강화됐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탄핵 반대파 두 사람이 결선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 관심도가 당원들의 관심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약간 미세하게나마 그 투표율이 상승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딘가 표심이 결집이 이루어졌고 과연 그게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지는 저희가 결과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불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었죠.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한 전 대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두 후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가서 우리 당을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표현하는 최악은 저다. 아직도 많은 당원들께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에 대해서 다 용서하지 못했고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하고 그 조직을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 차악을 뽑아달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최악이 누구고 차악이 누구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거다라는 해석이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한동훈 전 대표의 그 글 내용만으로 보면 누구를 지지한 건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최악이라는 걸 관점에 따라서 좀 달리 평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계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니까 김문수 후보 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 뜻이겠구나.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 쪽을 포용하면 이제 이른바 김문수 후보의 원래 지지표가 좀 무너지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장동혁 후보의 계산인데 그 계산이 맞는지 좀 보자는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선명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관행에서 보여온 장동혁 후보의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수 정신, 보수 가치가 아니라 감정과 분노에 기댄 선동 전략으로 일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보수의 정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분들은 그것을 흔들림 없이 가져갈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적이다. 그러면 탄핵 찬성이라는 것은 헌재가 이미 합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가 반헌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반헌법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공식 천명하는 대표를 뽑았을 때 당의 앞날이 순탄할까라는 고민을 진정한 보수의 정신과 가치를 가지신 분들은 고민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기간 내내 반탄과 찬탄 진영이 팽팽하게 대립을 했었습니다. 당 내홍이 격화되면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냐, 일각에선 분당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 그러니까 오늘 그 대표가 뽑히기 전까지의 상황은 사실 선거 전략상 취한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뭐 포용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러면 대표가 된 뒤에 한동훈계 사람들을 대거 당직에 기용하느냐? 아마 그렇지도 않을 거고, 그럼 장동혁 후보가 어떤 내부 총질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러면 본인이 대표가 되고 나서 뭐 한동훈계를 출당을 전부 시킬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이게 선거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 전략이 이 상태로 돼서 대표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당 운영 전략과 선거 전략은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운영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정도로는 결국 저는 뭐 분당 같은 사태 없이 뭐 일부 내부 갈등은 있겠지만 사태 없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후보들의 어떤 전략적인 발언들이 있었고 각자의 수습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요. 정치를 진짜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출마거든요. 공천입니다. 근데 장동혁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우리의 대표 선수로는 절대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세우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한 정당에서 정치인들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당의 가능성도 점쳐봐야 하는 것, 범주 안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법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죠. 당연히 대화해야죠. 저는 정청래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받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죠.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결국 정청래 대표와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정청래 대표와 입장이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은 정청래 대표를 간접적으로 좀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저는 보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 대표도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당 또는 야당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대통령의 입장은 더 확연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당 대표의 입장도 야당 대표나 다른 일개 군소정당의 대표의 입장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책임 있는 위치이고, 그다음에 대표라는 자리는 개인이 아니라 그 지위입니다. 제도상의 지위. 그 제도상의 지위가 다른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는 저 발언을 어떻게 들었을 것으로 보세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 대표를 견제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인데 정청래 대표는 본인은 그랬죠. 뭐 굿캅, 배드캅 뭐 이런 역할 분담인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청래 대표가 얼마 전에
당정 간의 원보이스를 강조했어요. 하나의 목소리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야당을 만나는데 정청래 대표는 야당이 그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다 그래서 야당 대표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예. 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아마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그 야당관이 다르다. 그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끼리 합의해서 국민한테 설명할 일이지 국민들한테 나는 야당 대표 만나고 집권당 대표는 안 만나도 됩니다. 이거는 정치가 아니죠. 예. 자, 정청래 대표와 오늘 새로 선출될 야당 대표 악수할 수 있을지, 악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악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의 생각과 뭐 행동은 나름대로 개별적 차원에선 이해가 되지만 그 큰 차원에서 보면 이 이재명 정권의 어떤 앞으로 나가는데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15 때 국민임명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야당까지 참여를 해줬다면 그 임명식이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벤트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야당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그 어떤 효과라든가 아니면은 정당성이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갈등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대통령이 무언가를 어젠다를 끌고 가야 되는데 갈등을 일으킨다. 그럼 대통령 어젠다는 갈등 뒤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것이고 사실상의 차기 후보 경쟁처럼 국민들이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자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더 센 상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반응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서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때 궁지에 몰리니까 기업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더니 염치 없이 기업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막무가내식 독주라고. 경영계에서는 이 법들 통과하면 한국에서 정말 기업하기 너무 어려워진다라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결국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 지금 집권 초반이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이룬 가운데 아마 전국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상법 같은 경우는 뭐 일부 긍정적 반응도 있습니다만은 노란봉투법은 기업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는 또 이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예 기간 동안에 아마 어떤 식으로 정부 여당이 보완 입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지켜보고 난 뒤에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과 이 상법 개정안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도 긴장감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법 자체가 명확한 기준들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위 법령에서 이런 명확한 기준들을 세워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게 사내 하청 문제하고 외부의 하청 업체의 문제가 분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노란봉투법의 그 원청의 어떤 교섭 권한을 인정하는 거는 사내 하청 문제 때문이에요. 사실상 그 경영자들이 그 노동을 쓰면서 내부 직원하고 똑같이 쓰면서 밖에다가 하청업체를 만들듯이 해가지고 쓰는 게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내 하청이 아닌 하청업자들 같은 경우는 노노 간의 갈등으로 이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확하고 좀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어내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호한 부분들을 판단을 받기 위해서 결국 사법부로 달려갈 것이다. 이런 노동의 사법화 리스크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 이른바 이제 부작용, 반작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가 될 거예요. 이제 그 전개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보완 입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준이 될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기업들로서는 새롭게 하청업체들이 이제 원청업체하고 자꾸 뭐
임금 협상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복잡한 문제를 지금 한꺼번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유예 기간 동안에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준이 설정이 되면 기업도 예. 거기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하튼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것만은 틀림없죠. 예. 지금 일각에선 이 법 개정 후폭풍으로 일자리 축소는 물론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이 하위 법령을 좀 굉장히 세심하게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함에 있어서 좀 더 폭넓은 대화와 공감대 속에서 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대표의 광폭 행보에 범여권 내 균열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늘부터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 지역을 순회하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방선거 운동을 지금 하려고 광주나 뭐 전주를 가는 건 아니다. 동선을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 예의를 갖추기 위한 그런 행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TK 지역에서 제가 좀 여러 가지 행사를 국민들 만나는 걸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방선거용 일정 아니다, 인간적인 도리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가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예. 사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곳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의회의 부작용을 지금 정치적 부담을 조국 전 대표는 전혀 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지금 그걸 다 덮어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런 상황을 만들어준 게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민주당이 계속 불편하니까 조국 전 대표한테 자중, 신중 뭐 이런 걸 촉구하고 있지만 조국 전 대표는 그 부분에 관해서 거의 신경 안 쓰고 마이웨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뭐 인간적 도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남이나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나 뭐 이런 걸 인간적 도리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호남을 돈다든가 아니면 뭐 TK를 방문한다든가 하는 식의 유권자들과의 직접 접촉 이런 부분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유권자 직접 접촉해서 뭘 하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영화 봐가면서 뭐 이렇게 기호 3번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지금 일찌감치부터 시동을 거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 상황이 계속되면 될수록 민주당에서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더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여권 내 우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런 부글부글 끓는 소리를 조 전 대표가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지금 하시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내 갈 길 가겠다 이거 같아요. 그러게요. 뭐 본인들은 과도한 견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장을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조 전 대표가 하는 행동의 결과 그거의 책임은 조 전 대표에게도 일부 돌아가겠지만 대통령 특별 사면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죠. 그걸 생각한다면 자중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특별 사면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의 취지는 뭡니까? 국민 통합을 통하고 그다음에 협치를 통해서 국가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데 지금 조 전 대표의 행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통합과 협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갈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중심에 자꾸 서는 모양새는 저는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최근에 2030 남성 일부를 향해서 극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두고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30 세대에게 조 전 대표가 2차 가해를 한 거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일부라고 얘기는 했지만 2030 남성을 콕 찍은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역시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본인을 찍지 않거나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상대해서 당신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국 전 대표가 본인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을 극우로 지금 몰고 있는 건데 저런 부분이 자기의 지지층을 강화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이나 아니면 반대층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고 중도층마저 외면하게 만드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저런 식의 그 전략은 그 어떤 판단 잘못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저런 발언을 그 하는 정치인이 그 앞으로 미래를 기약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국민을 나누고 공격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싸늘한 반응이 나왔는데 조 전 대표의 저런 입장 좀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보수 진영에 반사이익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에서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공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직이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뽑아주는 것이죠. 근데 그 주권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공직자에게서 듣는다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저렇게 이야기하시려면 저는 한 세력, 그러니까 시민 세력의 대표가 되시는 것은 무방하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정치운동을 하시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이라면 예. 주권자들 모두를 조금 틀렸다 하더라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가면서 겸손한 자세로 공직에 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정상회담 소식 짚어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정상회담은 2시간 20분가량 이어졌는데 관세 협상 추가 논의와 안보 문제 협의 등이 이루어졌을지 관심입니다. 조금 전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지훈 기자,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조금 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강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면서 감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대화와 교역과 관세에 대한 간단한 점검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관심이 쏠린 미국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 논의에 대해서도 더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즉답은 피하면서도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회담 직후에도 현지 기자들에게 한국이 무역 합의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서 양국 간 협상 세부 논의 과정에 대한 추가 설명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조금 전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참석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동맹 현대화에 공감했다며 국방비도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회담과 기자들 질의응답도 꽤 길게 이어졌는데 이때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2시간여 회담 가운데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이 약 1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세계 지도자 가운데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관심을 갖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면서 김정은과도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내가 가서 골프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운을 띄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로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과의 관계가 두텁다면서 그동안 한국 지도자들의 대북 정책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올해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놓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과거사 문제로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일본과 미리 만나 걱정하실 문제를 다 정리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참석 의사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에서 TV조선 최주환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언행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회담 직전 SNS를 통해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진 것 같다며 함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미군 기지와 교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며 불쾌감까지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회담을 3시간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폭탄 발언을 날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서 숙청이나 혁명 같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교회와 주한미군 기지에 급습이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I don't know if it's true or not. I'll be finding out. As you know, your new president's coming in just a couple of hours coming here. I look forward to meeting him. But we won't stand for that. 트럼프의 발언은 국내 특검 수사 상황을 언급한 걸로 풀이되는데 지난달 해병대원 특검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김건희 의혹 특검은 통일교 본부를 각각 압수수색했고 내란 특검팀은 미군이 함께 운영하는 오산 공군기지 레이더 시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내란 특검의 사실 조사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은 검사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인데 미군 기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라 미군 부대 내 한국군 통제 체계를 확인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내외 언론에서는 정상회담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돌발 발언이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특유의 협상 기술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강원도 철원과 충북 진천에 시간당 50mm에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방사이 중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좀 누그러들지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훈 기자, 밤사이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현재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서울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일부 지역에선 2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방금까지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다소 그친 상태입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기압골 영향으로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특히 천안에는 오전 5시까지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철원과 충북 진천에는 시간당 5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8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경기도 포천엔 86mm, 강원도 철원엔 89.3mm, 충청도 보령엔 133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서부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전북에는 시간당 최대 50mm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지만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서울은 낮 최고 31도, 강릉은 34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어제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전체 온열 질환자 수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서부권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다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특검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 소환해 조사한 특검은 내일 김 여사를 다시 소환한 뒤 기소한다는 방침인데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이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오고 잠시 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태운 차도 들어옵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구속 후 4번째, 전 씨는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 씨를 상대로 통일교의 청탁을 받았는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도를 동원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게 가능하나 말이 안 된다며 대체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전 씨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기소할 방침입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자택과 법무부,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계엄 당시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는지, 구치소에 빈 방을 마련하라고 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차원입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위법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특검의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자신의 생일 잔칫날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죠. 사건 수사 기록에 당시 끔찍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총을 맞고 살려달라는 아들에게 또다시 총기를 겨눈 아버지의 범행 동기, 용돈 때문이었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를 나옵니다. 지난달 20일 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입니다. 아들 왜 살해했습니까? 가족에게 소외감 느껴서 범행 저지른 건 맞습니까? 남성은 아들 집에서 자신의 생일 잔치를 하다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차에서 총기를 챙겨 돌아온 뒤 현관문을 열어준 30대 아들을 향해 쐈습니다. 총에 맞은 아들은 벽에 기댄 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남성은 또다시 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이제 마음먹고 들어간 거니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죠. 가족 간 비극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1999년 이혼한 남성은 이후에도 전처로부터 매달 32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아들로부터 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처는 지원을 끊었고 이후 남성은 가족들이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남성이 전처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가족 모두를 해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실제 사건 당일 남성은 며느리와 손주들이 숨어있던 방도 강제로 열려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특검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길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속 만료 시점이 31일이에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기소란 것은 범죄를 수사한 다음에 충분히 유죄를 받을 만큼의 수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재판에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특검은 지난번에 구속영장에 적시되었던 핵심적인 세 개의 사건,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명태균 씨 관련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론조사 관련되는 뇌물 문제, 그리고 건진법사와 관련된 통일교의 현황과 관련되는 이 알선수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할 만큼 충분한 어떤 그 수사가 됐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이렇게 1차적으로 기소하고 난 다음에 특검과 관련해서 16개의 죄가 있는데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략이냐 하면은 좀 나누어서 일단 구속 기소를 하면은 그 기간이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좀 지나면은 추가 기소를 하면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한 6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구속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특검의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1차적으로 지금 수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구속기간 만료 전에 바로 직전에 지금 기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내일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요, 지금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27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10시에 특검 조서에 출석하겠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특검 측은 이제 일부 언론과 결탁하고 정치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성동 의원 내일 김건희 특검의 특검 조서에 출석할 것이다라는 입장 밝혔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결백하고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제 어제 진행된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특검이 내일 다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진술을 거부한다면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김 여사가 지금 특검 조사에 대해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뭐 예. 어제 있었던 소환 조사에서도 뭐 통일교 청탁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라고 하는데 뭐 대부분 진술 거부를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술 거부권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돼 있는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것만으로 뭐 바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특검이 기소할 때까지 김 여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형사 피고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는 아마 재판장 앞에서는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고 그때 가면 또 재판 절차에 따라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진술 거부를 하되 재판에 가서 대응한다 이런 전략을 세워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네, 특검이 이제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불러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대질 신문이 좀 이뤄질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전 씨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의 범죄의 사실은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입니다. 한마디로 통일교의 현안에 대해서 알선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뭐 억대 어떤 그 명품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결국 그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전성배 씨가 그 물품을 받았고 그 물품을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핵심 고리는 전성배 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성배 씨가 자백을 하지 않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진술 거부를 하면은 과연 어떤 그 현안에 대한 공무원의 어떤 업무에 대한 알선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수사와 재판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이외에 결국은 지금 전성배 씨의 어떤 진술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진술 거부권 이외에 다른 물적 증거를 통해서 알선 수재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면 충분히 유죄를 받겠지만 지금 전성배 씨는 부인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진술 거부를 한다면 과연 이 부분 통일교의 현안 나아가 전성배 씨가 김건희 2라고 돼 있는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과연 입증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덕수 전 총리 수사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 구속 여부 내일 결정이 됩니다.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후에 열릴 예정인데 어떤 점들이 좀 쟁점으로 떠오를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1시 30분 정도에 열립니다. 아마 뭐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되면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중요한 혐의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그리고 공용 서류 손상 등의 죄명인데요. 그러니까 한 전 총리가 제1의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절차상의 합법적인 외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계엄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부분, 이제 이 부분은 뭐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도 해당이 될 것인데 이 동기 자체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특검 측에서는 범죄 혐의 소명은 물론이고 한 전 총리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김용민 의원 한 전 총리가 기소될 쯤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평가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내란을 막을 수 있는 헌법상 기관이었고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이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만약 기소할 때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의 주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내란 방조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죄가 더 엄중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내란 수괴 방조로 해서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통상 구속영장을 쳤는 범죄 사실을 그대로 기소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죠. 다만 법조인 출신인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했는 것을 넘어서 본인이 중요 임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인데, 근데 내란 그 우두머리를 방조했는 것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아마 특검은 그런 부분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 방조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주된 그 본인이 단독인 어떤 그 정범으로서 할 것인지 이게 법률적인 것으로 또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행안부 장관, 나아가 법무부 장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내란의 어떤 그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법률을 하면서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란 혐의까지 적용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5일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병원 건물을 공습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알자지라와 로이터 등 언론인 6명과 구조대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비극적인 사고라며 유감을 표하고 군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며 즉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졸업을 맞이한 한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하는 이맘때 학기를 마치는 걸 흔히 코스모스 졸업이라고 하죠. 요즘 각 대학마다 학위 수여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졸업을 맞이한 한 학생이 꽃다발을 껴안으며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하늘 높이 학사모를 던지며 졸업을 축하하고 있는데요. 졸업 축하해라는 문구를 옷에 붙여서 선배의 미래를 응원하는 후배들도 있었습니다. 이날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도 졸업의 기쁨을 함께 만끽했습니다. 졸업생들의 밝은 모습이 무척 인상적인데 예전보다 꽃다발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졸업식에서 축하의 의미로 선물했던 꽃다발이 예전만큼 많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훼 유통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꽃다발에 사용되는 전화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0% 감소했습니다.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주고받는 꽃 소비 수요가 예전보다 줄어든 탓도 있지만 최근에는 꽃 대신 인형이나 현수막을 활용해 졸업을 축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화훼 농가의 고심이 깊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출근길 빗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곳곳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충남과 전북,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은 오전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중부지방과 서쪽 지역 중심으로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오후에 차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동쪽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여전히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1도, 대구 33도, 강릉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으로 더 덥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에,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